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결혼 세미나 특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혼장애 요소의 네 번째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환경적인 악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환경적인 악영향, 화면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저 앞쪽에 있는 거 맨 앞으로 처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쪽 화면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내용은 암울한 도시의 풍경입니다. 우리 환경이 우리 주변에 자연 환경도 대기 환경도 많이 악화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정신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을 볼 때 대단히 어둡고 암울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장애 요소에 이렇게 쭉 보면 환경적인 요소의 첫 번째는 문화적인 악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내용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문화는 일반적으로 공기와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문화고 대기에 떠있는 공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영향을 주는 것이죠. 결혼에 대해서도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것, 철학 세계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특별히 문화적인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언론과 방송,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환경은 대단히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악영향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 10대, 20대 청년들은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 30대, 40대 여기에 계시는 분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 꼭 해야 돼? 선택사항이지, 옵션이지, 꼭 결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을 오랫동안 10년, 20년 살아놓고 본 모습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혼자서 아무리 멋을 내도 결혼하고 사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특별히 그분들이 나쁜 일을 하거나 안 하고를 떠나서 혼자서 살았을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분 중에서 겪어본 분들 중에서 처녀 때 굉장히 너무 정말 예뻐요. 나이가 좀 드는 처녀 때도 굉장히 이뻐요. 정말 탤런트처럼 이쁜 자매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들이 결혼이 안 되고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누군가에게 소개해 줄 사람,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구나 해갖고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이렇게 사진 좀 최근에 사진 보내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아니 이게 맞는 본인의 사진 맞습니까? 맞대요. 왜요? 어때요? 저희는 괜찮다는 거예요. 늘 자기가 보아서 요만큼씩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걸 못 느끼고 그걸 몇 년 있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변화가 한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 하도 인물이 좋았고 괜찮았고 건강했고 그러니까 이런 형제한테는 좀 어울리겠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만나고 나서는 그쪽에서 사진으로 본 옛날의 사진이랑 지금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느껴서 그냥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경의 말씀이 딱 맞는 거죠. 솔로몬의 그 모든 부귀 영광 하루의 꽃보다도 못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어도 한철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다들 미모, 외모를 그래요. 근데 사실은 연예인들도 실제로 보는 얼굴과 화면에 보는 얼굴이 달라요. 특히 화면에 어떤 얼굴이 잘 나와요? 얼굴이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화면빨이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일반 뉴스를 찍으러 가든 방송하는 사람들 이렇게 딱 봐도 얼굴에 분장을 엄청 진하게 합니다.
일반 톤보다 엄청 어두운 톤으로 가야 화면빨이 잘 받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까만 얼굴은 아주 더 멋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으로는 좀 이미지가 포장되고 가공된 모습인데 그것만이 전부다고 믿고 외모만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적인 영향에 이러한 외모지상주의 문화도 극복을 해야 된다. 외모만이 전부다고 생각할 때 제가 만드는 결혼 방정식이라는 그 방정식에 보면 좌측에 외모항과 우측에 외면을 체크하는 점수와 우측을 외모를 체크하는 점수 항목이 있는데 우측에 한 50가지 정도가 총점이 80점이고 외모를 포함하는 직업, 재산, 직업, 학력, 외모, 뭐 지방 그리고 그런 거 쭉까지 쳐서 나이까지 쳐갖고 6가지 항목은 총점이 만점이라도 20점. 그래서 그 양쪽을 합산할 때 객관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보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요. 초도효과처럼, 초도효과가 뭔지 아시죠? 처음에 본 거를 보면 그것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전체라고 보는 거예요. 또는 낙인효과도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어떤 선입견을 갖고 안 좋은 경험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와 그런 비슷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예 고려 대상으로 놓지 않고 제껴버려요. 옛날에 저렇게 곱슬머리는 정말 그냥 질렸어. 그러면 곱슬머리 안 보고. 옛날에 저 안경 쓴 저런 스타일은 아주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옛날에 빨간 넥타이 맨 사람, 이야, 완전히 싫어. 뭐 이런 식으로 과거의 경험을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중시해서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람과 동일시에 오류에 빠져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아닌 것 같죠? 사람은요 너무 연약해서요. 요만한 거 하나에도 거래처에서 누구랑 딱 만나서 명함 주고받을 때 벌써 느낌 하나 갖고도 자기가 과거에 쭉 경험한 히스토리가 다 올라와서 그거를 갖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경험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왜곡된 경험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판단을 놓쳐버리고 잘못된 판단하고 오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객관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향을 주는 이런 사회문화, 결혼문화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악영향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나가서 두 번째 다음 장을 보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나 홀로 문화가 있다. 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홀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부정적인 경험이든 아니면 타고날 때부터 혼자 사는 것이 아무 문제 없고 나 혼자 있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나 홀로 문화의 영향이 이성 간의 교제나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결혼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괜찮다. 그러면 결혼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럴 것 같으면 내가 괜히 결혼했네. 나 혼자 잘 살았는데 당신 만나서 내 인생 망가졌어. 뭐 이런 식으로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 홀로 문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우린 홀로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홀로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쌓아야 되지만 결혼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행복하고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결혼의 은사자가 말하면 안 된다. 독신의 은사자가 아님에도 나는 결혼의 은사자인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 이런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상당 부분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히키코모리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그 영향이 있었던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혼자서 갇혀 있고, 어느 외부 접촉도 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다 보면 사회성도 떨어지고, 결혼에 대한, 이성에 대한 꿈도 없어지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원망도 생기고 깊어져요.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5년, 10년이 흐르면 그 사람은 마음이 상처가 되고 그게 얼굴에도 나타나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인생의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성이
교류되고 사람과 사람은 소통해야 됩니다.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가 소통하는 거지만 일반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데도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소통을 단절시켜버리고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면 자기한테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물론일 것입니다. 요즘 혼자밥, 혼밥, 혼술, 혼영, 혼행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혼자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배낭여행 이렇게 혼자 가는데 상당히 안 좋은 뉴스들이 정보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혼자 여행을 갔던 여성들이 많이 성폭행을 당하고 끔찍한 일을 실제 살해당하는 일까지 있고 근데 이런 거를 혼자 여행이라고 그래서 남자도 마찬가지. 요즘은 전 세계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만 인생을 즐길 거다. 혼자서 여행하고 마음 놓고 여행을 다니고 싶어서 혼자 살 거야. 결혼하면 감옥에 갇히고 혼자 살면 간섭을 받는다. 이게 페미니즘의 영향이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영향에 빠져서 혼자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있다. 나이를 많이 먹고 특히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갱년기로 이제 접어들면 호르몬이 확 바뀌고 몸의 컨디션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럴 때는 옛날에 그 젊었을 때 자신만만했을 때의 삶이 확 바뀌어요. 갱년기는 여성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갱년기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남성도 나이를 먹어서 혼자 되면 힘들어요. 물론 그래도 남자와 여자 비교하면 누가 더 혼자 잘 지낼 것 같아요? 여자가 다 지내요. 나이를 먹어도 여자들은 깔끔하게 다니는데 남자들은 추레하게 여기다 얼굴에 붙이고 다니고 그래서 남자들은 특히 나이 먹을수록 여자들을 꼭 필요하고 결혼한 부부들은 아내를 잘 해줘야 돼요. 아내 대접을 잘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특히 남녀 간에서는 커플로 맺어져서 오랫동안 가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이것도 통계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이런 걸 영국, 이런 미국 이런 데서 자료를 많이 뽑는데 혼자서 사는 사람의 수명이 길을까요? 커플로 사는 사람의 수명이 길을까요? 통계도 냈는데 커플로 사는 사람이 수명이 길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평균이라서 큰 차이 몇 년 차이 아니지만 그래도 길어요. 혼자보다는. 그리고 혼자 살다 보면은 우울증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상하게 잘못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는 것이 독신연사자가 아닌 결혼연사자들은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상의 문화를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그런 것을 쫓아가려고 해요. 오늘날 신학교에서 세상에서 인문학을 중시하니까 인문학을 쫓아가서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재단을 해버려요.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왜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잘못된 신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퀴어 신학 이런 것도 다 인문학 쪽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장애 요소의 환경적 요소의 세 번째 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악영향이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경제적인 만족을 어느 정도까지 되면 결혼을 해야 되나. 언론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좋은 직장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꼭 좋은 직장이어야만 결혼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왜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할까요? 전제를 자기가 바라는 이상형이 있거든요. 그런 이상형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직장을 가져서 그런 이상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직장 물론 실업자인 상태에서 결혼하기가 어렵겠죠. 아무 일도 안 하면 어렵겠죠. 그러나 항상 남들이 선망하는 꼭 좋은 직장이어야만 결혼한다? 아니에요. 그럼 좋은 직장에 가 있는 분들을 통계를 해보세요. 지금 좋은 직장에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또 제가 아는 또 어느 이런 분들은 연구소, 무슨 좀 박사급 인력들이 많은 쪽에 교사, 교수,
뭐 하여튼 전문 직종에 있으면서 좋은 직장도 갖고 있으면서 결혼이 안 되는 분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좋으면 100%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좋은 직장에 있는 분들 돌아보면 100% 결혼하고 있지는 않다. 이게 현실인데 언론은 자꾸 몰아가요. M포, 3포, 5포, 7포, M포 무조건 다 포기해서 연애, 결혼, 출산, 뭐 직업, 사랑관계 다 포기하고 산다. 이거는 극단적으로 지금 언론이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지나가던 깨구리가 돌멩이 만져 죽듯이 그런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미혼자들은 또 좌절감을 느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결혼도 안 돼서 이런가 보다. 그래서 계속 또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촌에 가서 있다가 인생을 탕진하고 낭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분명히 봅니다. 언제든지 결혼할 의지가 있으면 결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의지가 더 중요하지 결혼의 환경적인 조건이 더 중요하지 않다. 제가 그렇게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고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이가 먹어서 그래도 결혼에 소망을 가지려면 에이 뭐 결혼이요. 결혼에 대한 의지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결혼에 욕망도 없어요. 하고는 싶은데 진짜 나한테 맞는 짝이 있을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점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그런데 결혼은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런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경제적인 문제 하나만 초점을 둬서 모든 저출산 문제도 결혼이 안 되는 문제도 경제적인 원인 때문으로만 진단하면 오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의가 어떤 사람이에요? 또 상담도 전문 상담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한 가지 문제만 갖고 오지만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신은 이 문제가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기능이 자꾸 떨어지면 그쪽에서 과부하가 걸리면서 다른 신체 장기 기능도 문제가 발생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한쪽에서 조금 안 좋으면 그것을 오랫동안 묵히면 그게 파급이 돼서 주변의 장기들이나 다른 부위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 가지만 결혼 문제만 해결이 되면 직장, 청년들, 미혼자들 직업만 가져다 주면 모든 결혼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 직업을 갖게 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너무나 좋은 직장만을 쫓다가 나이를 더 먹어버리고 오히려 결혼의 기회가 더 멀어진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혼은 조건, 그런 직장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보다 환경의 요소보다 본인의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내가 결혼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주변에서 이성의 눈을 번쩍이면서 눈을 부라리고 다니면 반드시 이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조건만 막 높여주는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 좀 만나, 나 시간 없어. 좋은 조건, 그런 거 뭐 나중에 내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근데 막상 그런 직장을 얻으면 사람 구하는 게 쉬워요? 아닙니다. 사람은 시험 쳐서 구할 수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결혼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성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이성이 다가오거나 이성이 가까이 있을 때 가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또 찾아가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못하니까 핑계를 외부에 자꾸 돌려요. 외부의 방어, 그걸 자기가 이제 그걸 전치라고 해요. 그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딱 이렇게 자기가 이제 문제가 오는 게 좀 왜곡시키는 게 있어요. 인지 왜곡. 딱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확 돌려버리고. 제가 용어를 좀 부정하게 썼는데 어쨌든 그 전치, 자기한테 문제가 직면할 때 그거를 다른 쪽으로 확 다른 문제라고 이게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딱 방어시키는 거예요. 문제에 직면해서 창피하고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당신 그런 문제가 있죠? 이런 거죠? 이럴 때 그냥 아니요 하면 뭐 충당할 것 같으니까
네, 그런데요, 이거가 있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화제를 확 바꿔버려요. 그러면 미숙한 상담가, 미숙한 전문가는 또 그쪽으로 끌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다시 오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 왜 해결 안 돼요? 이렇게 문제를 직면하고 들어가서 본질을 찾아줘야 되는데, 결혼 문제를 나름대로 관심을 가진 목회자나 주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까이 대충 비슷하면 뭐 한번 만나보고 아니면 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실망도 되고 잘 성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서로를 통찰하고 잘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결혼의 때가 올 것이고, 또 결혼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놓고도 막 배 위에서 뛰어요. 목적지를 가기 전에 급하니까. 더 어떤 사람은 배가 느리다고 바닷물 쓰고 뛰어들어서 헤엄치려고 그래. 이러면 그거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다. 이미 배에 타 올라갔으면 목적지까지, 비행기에 탔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해외 토픽이 얼마 낮잖아요. 어느 여자가 뭐 정신적인 문제인지 비행기 문을 열고 뛰어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뭐 난리가 난 거죠. 막 비상문을 열고 그냥 뛰어버렸잖아요. 왜 제정신도 그랬을까?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다고 되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문호를 열어놓고 나의 현재의 여건이 충분히 내가 만족하는 수준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만남의 기회가 오는 것을 찾아가면서 기회가 주면 이어가고, 또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 선택과 집중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실패를 해요. 제가 과거에 어느 형제가 한 말이 인상이 깊습니다. 그 형제가 결혼정보회사를 굉장히 오래 다닌 형제예요. 목사님, 이게 뭐 답이 없네요. 매년 가입을 했는데 답이 없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해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쭉 가입하면 뭐 잘 될 것 같은데 연말에 가면 또 하고, 안에 가면 또 내년에 또 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만 했어요. 결혼 언제 될까요? 제가 볼 때 형제님에게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고, 데드라인을 설정 안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언제까지라는 딱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되겠거니 해놓고 가입만 하면 다 된다.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고, 만나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에너지를 쏟아야 돼. 그런데 자기 일은 자기 일대로 다 하고 그냥 저절로 그냥 모든 것이 풀 서비스가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 사람과 만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결혼은 좀 결혼하면서 교제 중에 힘들고 갈등되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극복 못한 상태에서 하면 위험해. 그런데 그런 과정을 잘 극복한 상태에서 가면 미리 예방 조치가 다 취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결혼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은 하나의 부차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개방 풍조의 악영향이죠. 너무나 도덕윤리가 문란하다 보니까 오늘날은 외로울 때 이성을 찾게 되는데, 이거를 쾌락으로 다 풀어버리면 진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 다른 쪽에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습관화시키면 그 사람은 결혼에도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런 습성으로 인해서 가정에 충실하지 않게 되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성매매, 도덕윤리 파괴,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남겨둘 때 요즘은 여성의 성매매뿐이 아니라 남성의 성매매도 있다. 그래서 호빠라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 막 유행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막 그냥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차마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 문화가 이렇게 점점 악영향이 돼가니까 정상적인 결혼이 잘 안 되고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지하의 성매매 시장에서만 형성이 되니까 정상적인 결혼으로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번의 장면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번 한번 우리 사모님이, 최수연 사모님 한번 바꿔줘 보실래요? 병리적 결혼 관련 뉴스.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십거리들이 많고, 특별히 연예인들이 가십거리가 참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로 쭉 보면은 이상한 거, 뭐 연예인들은 아니더라도 이상한 것들을 마치 새로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마네킹과 결혼한 사람이 있지를 않나, 결혼식 놀이를 혼자 하지를 않나, 뭐 자신과 결혼을 했다고 하질 않나, 남성 잡지 사진으로 뭐 나와 있는 뭐 이런 걸 보면 뭐 섹스돌과도 뭐 하지를 않나,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애견, 뭐 동물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도 뉴스에 나오질 않나, 뭐 여기에 뭐 동성애도 다 포함이 되겠죠. 자, 이런 거를 뭐 동성애는 뭐 성적 지향이 타고났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성적 지향이 선천성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학습된 경우가 많다. 가족관계 악영향이나 어렸을 때의 그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탈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어렸을 때 성장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이성에 대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성을 더 필요로 느끼지 않고, 이런 문제들 환경적인 악영향입니다. 그 다음 장으로 보겠습니다. 이혼이 급증하는 악영향. 사실은 이게 우리 사회도 전 세계도 이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적으로 좀 여리고 예민한 사람일수록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가족 내에서, 부모님 사이에서, 또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이혼이 될 경우만 있으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해요. 전염병처럼 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요. 가까운 친구가 이혼하면요, 그 친구는, 당사자는 이혼할 확률이 높아져요. 가까운 주변의 친구들도 큰 영향을 준다. 가족의 영향도 있다. 실제로 어느 가정에 보면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먼저 언니가 이혼을 하면 그 밑에 동생들이 쉽게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와 반면에 정말 어렵고 힘든 결혼 생활 하는 것 같지만 언니가 꿋꿋이 참고 괜찮아 참아야지 이러면 밑에 동생들도 힘들지만 잘 참아놔서 이혼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력의 문제가 큰 거예요. 가족의 이혼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문화라면 그분들은 결혼을 해도 안정감을 갖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러한 가족력을 좀 봐야 되고, 특별히 교제로 들어간 커플은 3대 정도는 가계도를 작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작성하라고요? 가계도. 가계도는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딱 해서 몇 남매 이렇게 쭉 있고, 거기서 몇째부터 해서 3대만 쭉 보면, 자기 때까지 보면 어떤 양쪽이, 그쪽 삼촌 어떻게, 집안은 어떻게 됐느냐, 어떤 가족인가, 꼭 이혼의 이것을 추적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가족들이 어떠한 모습을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사람이 그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은 것, 밀접하지 않은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란 테두리 내에, 친척이란 범주 내에선 3대 가계가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든 서로 그 사람의 아픔이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계도를 작성하고 그거를 갖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 서로가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라도 오해가 많이 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좀 극복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상대방을 오히려 배려해주기 위한 차원으로 또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가계도는 작성하면 좋고 이게 뭐 가계도 작성은 교제 초기나 이런 사람들한테 안 되고 교제가 이제 잘 진행이 되는 사람 속에서는 이게 한 번은 필요하다. 자, 결혼 과정의 7단계 신수명 박사, 신수명 교수님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결혼하는 부부는 대부분 7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1단계는 로맨스 과정, 그리고 2단계는 심리적 일치감의 단계, 세 번째는 매력에서 미움으로 바뀌는 단계, 전환 단계. 이 3단계부터 이제 위기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4단계가 뭐예요? 힘겨루기, 서로가 부부간의 갈등의 단계. 5단계는 분노의 발생과 치료 단계. 이제 원래 원전은 자각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약간 바꿨어요. 사실은 5단계에서는 분노를 발생시키고 뭐 폭발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치료가 다른데 6단계 자각의 단계, 7단계는 아주 성숙한 과정의 부부로 나간다. 그러니까 결혼 과정으로는 누구든지 겪는데 3단계부터 시험거리가 돼요. 그래서 3단계 과정을 치열하게 20년 겪고 헤어지는 건 황혼이혼. 그러니까 엄청 서로 매력이 해서 4단계까지 5단계, 3, 4, 5단계가 계속 거기서 머물면서 6단계, 7단계로 못 올라가서 과정을 계속 그 안에서만 진흙탕 싸움을 하면은 그 부부는 나중에 황혼이혼, 졸혼, 뭐 이런 최신의 유행어들이 다 나오는 게 바로 이 과정을 극복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갈등이 있고 서로 힘겨루기 하고 막 치열하더라도 그 안에서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신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군대 가면 화생방 훈련이 있어요. 화생방은 지역은 화생방에 가스가 터지면 신속히 통과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과정은 빨리 통과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화가 나갖고 무시해. 아유 정말 처녀 때 아주 신랑 총각 때 멋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영 형편없네. 이래갖고 실망해서 함부로 대하고 막 서로 갈등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그거는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걸 알고서 가면 부부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야, 우리는 언제 권태기 올까? 우리 언제부터 3단계로 올까? 보기만 해도 이쁘고 보기만 해도 멋진 우리 남편, 우리 신랑 또 우리 신부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아니 왜 저렇게 고집불통처럼 저러지? 아니 왜 저래? 그 사람이 좋았던 게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게 실망이 가요. 하나 예를 들게요. 말이 없는 형제는 말 잘하는 자녀가 좋아. 그래서 말 잘하고 끌어가면 너무 좋아. 근데 나중에 결혼하면 어마어마하게 가뜩이나 말 없는 여자도 말 많아지는데 말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말을 해서 간섭하고 막 잔소리하면 힘들어요. 형제도 활달한데 너무 활달한 건 아니에요. 좀 조용한 여자가 좋다. 그래서 조용한 여자랑 결혼했어. 그런데 늘 조용해. 말이 없어. 좋게 아무리 해줘도 반응이 별로 없어. 그 반응의 강도가 적어.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이게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선물을 해줘도 이벤트를 해줘도 시즌은 좋은데도 표현은 이 표현이 안 나타나. 이러면 안 돼요. 바꾸세요. 표현하는 방법을. 나는 원래 그래. 아니에요. 원래 그러면 매력이 반감돼. 그래서 부부는 서로 날마다 변신을 해야 돼. 서로 상대방에게 더욱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해야 돼. 하나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에요? 독일에서 독일 남성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래요. 독일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독일이 그렇대요. 그리고 독일의 남성은 이제 아내가 집에서 딱 살림을 하고 있으면 남편은 직장에 가서 퇴근할 때 아내가 철저하게 자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장을 딱 하고 준비를 딱 하고 안 하고 있으면 당신 뭐 하고 있었어? 내가 일하는 동안 당신 뭐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걸 많이 따진다고 그래요. 실제로 사람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독일 남성들이 그런 거를 좀 실용적으로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 그거 싫어.
그래갖고 남편이 오든 말든 낮잠을 푹 자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이제 왔어. 그래놓고 막 몸무게가 걷잡을없이 올라가는데 그냥 몸무게 관리를 안 하고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배만 늘어난 게 아니라 온몸에 그냥 살이 쪄갖고 막 외형이 다 바뀌어버리고 뭐 처음에 임신했을 때 잠깐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은 게 아니라 그냥 뭐 식성을 조절을 못해갖고 식욕을 조절을 못해서 막 이렇게 나가버리면 자기 관리를 안 되는 거예요. 여성들도 자기 관리를 좀 하고 남성의 매력을 느끼는 거, 나한테 어디가 가장 매력적이냐를 여성들은 반드시 남자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자도 남자도 아내 될 사람한테 내가 어디가 가장 매력적이야 하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그 성격의 내면의 아름다운 매력도 있지만 또 외적인 매력도 어디를 나를 중시 여긴다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돼. 자기를 좀 가꿔야 돼. 이해가 되시죠? 나는 늘 이대로 좋을 거야 하면서 자기 관리를 안 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배우자를 좀 실망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저절로 모든 것이 행복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려요. 3, 4, 5단계 지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버려둬. 그 다음부터 그냥 가는 거예요. 뭐 특별히 불만도 많지도 않고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어떡할 건데 나 배 나왔는데 어떡할 건데 뭐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3, 4, 5단계의 과정 속에서 갈등이 심화될 때 그런 것들이 또 상대방에게 빌미가 주고 불만의 요소까지 작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이런 과정을 거친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번째, 환경적인 악영향에서 요즘 결혼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칠판에다가 쓰면서 하면 다들 웃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남성, 여성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뭐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요. 남성 일반 정보회사나 이런 데서 급을 매기면 A급, B급, C급, D급, 여성 A급, B급, C급, D급 있어요. 그러면 남성들은 여성 A급을 선호하냐? 안 그래요. 남성들은 좀 B급을 선호한대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남성은 어떻다고? 여성의 A급이랑 막 되지 않고 여성의 B급이라. 그러면 B급, 남성 B급은 C급 쭉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여성의 A급과 남성의 F급이 남아요. 평강공주와 바본들이 남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지금 고학력자들이, 여성들이 많이 결혼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남성들은 오히려 직업이 조금 남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닌 경우나 이런 쪽으로 학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럴 때 여성들에게 잘 이렇게 매력으로 다가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비극은 뭐냐? 미혼자들은 많아요. 또 우리 사회에 일자리도 많아요. 그런데 땀 흘리는 3대 업종 안 가려고 하고 다 외국인을 들여다 놓는 문제처럼 결혼이라는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딜레마가 뭐예요? 여성들이 고학력자 모든 커리어를 갖췄는데 나이가 많아. 그리고 처음에 이 청년들, 남성들은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데 자매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직종이나 이런 데 있어. 이게 언밸런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둘이 이렇게 영적으로도 통하고 소통하면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가져갈 수 없다면 여기 있는 자매들, 여기 있는 형제들이 그 문호를 넓혀야 됩니다. 선택의 폭을 넓혀야 돼요. 나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동서지경을 넓히게 봐야 돼요. 넓은 지경을 보고 나이도 위아래로 쫙 좀 넓혀봐야 돼요. 위로도 좀 보고. 그런데 남성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린 자매를 선호해요. 잃어버린 젊음을 여성들의 나이로 보상받고 싶어서.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꼭 누구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일반적인 그런 실성이에요. 그 형제는
이게 세미나에 오면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주 어리고 이쁜 자매가 들어가면 그 자매를 쫓아가서 그 옆에 앉아요. 그리고 서로가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그러면 자매가 인사는 하지만 계속 쫓아가고 집에까지 처음 만나자마자 이러면 이게 스토킹으로 의해받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좋아서 선택하는데 왜 자꾸 막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도 좋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만 갇히면은 안 된다. 나이가 아주 많지만 어린 자매들이랑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는 여성이 부성애에 대한 결핍을 느낄 때 뭐라고요? 나이 먹은 아버지 부재나 이렇게 부성의 사랑을 많이 못 받을 때 그런 보호받고 싶은 이런 게 있을 때 좀 나이 많은 사람도 괜찮아요. 10년 이상 차이 나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는 있지만 굉장히 젊은 감각을 가질 때 이렇게 서로가 대화할 때 큰 이렇게 충돌이 안 일어나고 막힘이 없고 잘 맞춰줄 때 이러면 나이를 잊고 가요. 처음에는 나이를 느끼다가 서로 소통이 되고 대화가 잘 되면 나이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도 어린 자매랑 결혼하고 원하고 싶으면 뭐 꼭 조건이 아니에요. 좋아서 이렇게 오게 만들려면 자기가 그 나이가 어린 자매와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면 돼요. 그러면 결혼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여성 나이가 훨씬 많고 젊은 형제랑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모성의 결핍. 상당히 좀 이렇게 푸근한 자기를 다 수용해 주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초혼과 재혼의 결혼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초혼끼리도 결혼했지만 재혼끼리도 결혼했지만 초혼과 재혼의 결혼도 많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람마다 그 사람의 히스토리와 삶의 배경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 여성 고학력자들이 결혼에 나이를 먹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남성들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냥 이거를 서로가 만남만 주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필요한 게 누구냐, 나한테 맞는 짝이 누구냐를 정말 자기가 느끼도록 해줘야 돼.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런 교육이 들어가서 바꿔주고 의식을 바꿔주지 않으면 늘 알고 있는 이런 뉴스나 잡지나 연예인 이런 엔터테인먼트 방송을 통해서 습득한 내용이 전부라고 믿고 있어요. 의외로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 책 한 권 읽은 것을 갖고 다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에 8번째는 이성 교제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금기시하는 악영향. 이성 교제 기회가 차단되어 있는 정도로 배관시되어 있거나 어떤 집단이나 조직에서 좀 배제되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 결혼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됩니다. 이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교보지를 근무하거나 그런 경우, 또 멀리 해외 근무하는 경우, 또 이동이 잦은 경우.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세미나를 할 때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건 뭐냐면 항공사 승무원들이 또 이런 세미나 오고 싶어 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이게 불규칙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자, 어쨌든 다들 바쁘게 사는데 서로 알고 알아가는 과정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런 시간, 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계기가 필요한데, 그런 장소와 그런 계기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모임에 참여하기 자체가 어려운 이런 여건에 있는 분들이 많다. 또 직장도 너무나 일에 매여 있어서 다른 일을 전혀 신경도 못 쓸 정도로 탈진될 정도로 날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꿈을 못 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저출산 문제도 그때도 이제 문제가 나와서 언론에 보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직원 어느 직원이 연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일 좀 그만 좀 덜 시켜달라고
일을 계속 시키면서 어떻게 일 중독자인 상사를 만나면요. 사람들이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가정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과거에 유명했던 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분들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를 보면 그 밑에 부하들은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래요. 회장이 딱 앉아서 식사하자 하면서 5분 있다 일어난대요. 여러분, 회장이 앉아서 5분 있다가 일어나면 부하들은 밥 먹는 시간 얼마 걸려요? 2분 내지 3분에 끝을 내봐야죠. 그렇죠? 그분은 일이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앉자마자 밥 먹자 해놓고 5분대로 끝내서 먹으면 본인은 다 먹었지만 밑에 직원들은 어떡할 거예요? 남을 배려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수행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다 팽개칠 수밖에 없는. 돈은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이지만 그분 쫓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독수 공부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는 부인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그분의 삶이 훌륭하고 그렇지만 이런 가정을 소홀히 여기게끔 하는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 이런 거는 바뀌어야 돼요. 지금 저출산 국가보도 얘기를 늘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직장 문화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임신해도 그 배려를 잘 안 해주고 산후 그 휴가도 잘 안 주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국가적으로 좀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회가 금기시하는 직장이나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다면 어려울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결혼장애 요소의 환경적인 요소 중에 마지막은 이제 개인 환경의 악영향이다. 개인적으로 환경이 이 문제가 안 풀려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직 취업이 안 된 공무원 시험이든 무슨 취업 시험이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취업이 안 되거나 실직 상태에 있는 경우에 결혼을 하고서 실직하면 상관이 없는데 결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직이 되면 어렵다. 두 번째, 만성질환 또는 갑자기 무슨 병이 발병을 해서 우리 세미나에 온 자매 중이나 형제 중에서도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병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꿈꾸고 왔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가족의 사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결혼한 케이스가 있어요. 자매가 형제가 그 상대방의 그런 부분을 다 품은 거예요. 다 어려운 상황을 품어가면 이해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부모를 동행하는 경우 또 돌싱들이 재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녀들의 문제가 굉장히 걸림돌이 돼서 결혼을 후순위로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뒤늦게 후회해서 결혼하고 싶어서 막 안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60이 가까이 50대 후반이고 중반 후반.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또 그때는 결혼을 아예 지켜놓고 우리 자식을 키워야지 잘 되게 해야지. 근데 딱 결혼시킬 때 배신을 느끼고 이제 나도 찾아가야지 그러는데 나이가 많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계속적인 실패, 불운한 사건으로 매여 있으면 결혼하기도 전에 그 사람은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려움에 겪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어느 형제들 또 자매들도 그래요.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트라우마가 생길 때 정신적인 것까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강하지 않아. 막 불안 증세에 떨어. 그러니까 막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 그리고 정신적인 압박감, 두려움, 공포. 잘못된 주변 사람들의 결혼 모습에 너무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 예전에 왔던 어느 자매는 오래전인데요. 형부가 셋이에요. 언니가 셋인데 형부들이 다 문제가 심한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심한 정도가 아니라. 첫 번째 언니가, 두 번째 언니가, 세 번째 언니가 무서워. 결혼은 1차 대형사고, 2차 도로 나갔는데 또 대형사고, 3차 나갔는데 또 사고. 자기는 목사님 저 결혼하고 싶은데요.
두려워요. 가족력을 보니까 언니들이 다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러면 결혼에 대해서 엄청 두려워합니다. 여성도 그렇지만 남성도 마찬가지. 남성의 특히 성격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하고 여린 형제들은 가족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가족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불쌍해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저런 모습을 자기 미래 아내한테 보일까 봐 두려워서 결혼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너무너무 다양해요. 사람들. 그렇지 말라고 해도 그거를 극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사람이 다가와도 조금 교제하다가 결혼까지 합시다고 말을 못해. 이해가 됐죠? 자기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상처를 다 가져가는 거야. 물론 심하게 폭행한 경우. 근데 뒤집어 보면 그렇게 폭력 가정에서 자라도 건강하게 결혼한 사람도 많아요. 내면에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내가 이 환경,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같은 형제들이라도 똑같은 부모 밑에 똑같은 나쁜 환경인데도 어느 사람은 쉽게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결혼 못하는 이런 경우가 갈라져요. 형제들 간의 성격 차이로 인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에 의해서. 개인적인 환경은 이거보다 수도 없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1대1 상담을 통해서 제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곳은 없고 무조건 사람을 한번 만나게 하고 아니면 끝. 근데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자꾸 실패 경험이 쌓이면 점점 결혼에 자신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악순환이 돼서 현재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결혼의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미혼 남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교회 내에서만큼이라도 이것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여기에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비전을 품기를 바라고 할 수 있거든 이런 사역에 저와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잘 됐을 때 여기에 대한 한번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지와 해외 근무 아까도 이제 얘기한 거랑 겹치는데 이런 개인 환경이 갇혀 있으면 저기 멀리 파견 나가서 해외에 나가고 특히 중동이나 저기 아프리카나 중남미 이렇게 나가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이 결혼하기가 너무 어려운 교고지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백령도 이런 연평도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군무원들 군인들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군인들. 결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매들이 잘 없어. 포탄이 떨어지고 막 그런다고 해서 더 어려울 거예요. 이제 연평도에 폭탄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데 교고지의 상태에 있으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면 결혼의 꿈을 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 있다. 엘리에셀을 통해서 연결의 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헤세드는 그런 곳이 되고 이 아름다운 예배가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의 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함께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소망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